네, 자 지난주 초미의 관심 속에 진행됐던 잭슨홀 미팅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 제닛 옐런 의장이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금리 인상이나 자산 매각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겠다라고 말했던 도드 프랭크법을 다시 부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한번 갈등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도 우리 증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초미의 관심이 됐던 잭슨홀 미팅이 드디어 마쳤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부터 정리 좀 해주시죠. 오늘 그 개편과 함께 그 네. 방송 진행을 맡았는데요. 네. 먼저 그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끝났는데 두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모두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알고 전문가라는 분이 얘기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자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언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그렇죠. 이 회의의 직전에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자기의 개인적 추측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방송 시간을 그만큼 낭비하고 시청자분을 혼란시킨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왜 그러냐면 그 잭슨홀 미팅이라는 것은 결정을 하는 회의는 아니거든요. 네. 의견을 물어보는 회의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의 어려운 얘기, 어려운 그 혼란스러웠을 때는 보통 이게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혼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잭슨홀 미팅 전에도 이 회의가 원래 농협 협상으로도 시작됐고 통화정책회의는 나중에 가서 이렇게 언급됐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그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난 이후에 내용을 보면 드라기 총재든 옐런 의장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그 통화정책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네. 진짜 한 구절도 없었고 그랬군요. 직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런 각도에서 사실 잭슨홀 미팅이 어떠냐 하면 왜 그러냐면 전체 주제가 역동적인 세계 경제거든요. 역동적인 세계 경제. 이번 주제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역동적 세계 경제인데요. 역동적 세계 경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닛 옐런도 역동적 세계 경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하면 금융 시스템 안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라든가 금융 규제에 관련해서 지금 모두에서 이행국께서 말씀하신 도드 프랭크법 네. 이것이 폐지로만 안 되고 예. 살려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그 통화 정책이 거의 다 소진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가 재료금리 정책에 의해서 사실 지금까지 한 9년 동안 경기라든가 위기 극복을 했는데요. 경제 성장률은 본계대로 오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자산 부분의 거품, 자산 부분도 이게 위험자산 주식과 안정자산 채권과 거기에 성격을 분류하기 어려운 부동산도 전부 거품이 발생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페드라든가 드라기라든가 또 각국 중앙은행이 이렇게 취할 수 있는 정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 드라기와 옐런 의장이 공통적으로 이제는 각 행정부들이 해줘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죠. 네. 드라기 총재는 뭐냐면 사실 그 세계 각국들이 보호주의 움직임을 좀 배격해서 예. 세계 무역을 활성화시키면 이제 그동안 중앙은행이 다 했던 문제, 지금 한계에 도달했던 문제를 좀 세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드라기 총재는 보호주의를 좀 근저시켜 달라는 입장을 좀 촉구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옐런 의장은 이제는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누가 담당하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 자신들이 이제 할 얘기는 다 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남아있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각국이 정부가 좀 맡아달라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동안 이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슈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뭐냐 하면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옐런 의장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금리 인상 문제인지 자산 매각이니 네, 그렇죠. 이런 문제에서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말을 많이 만들어놓고 재료도 있고 하는 사람이 옐런 의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시 입장에서 가장 관심사하고 많은 말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두 사람 간의 갈등 관계는 사실 다른 어떤 연합보다도
세계 증시라든가 국제금융시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모습이 이렇게 상당 부분 달라질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잭슨 홀 미팅의 시간이 좀 이렇게 적긴 합니다는 시장에서는 아직 반등했고 학계에서는 벌써부터 이 내용들이 향후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금융시장 움직임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리 보이겠습니다. 네. 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잭슨홀 미팅에서 자닛 옐런 의장의 발언이 끝난 이후에 월가에서는 트럼프와 옐런 의장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적으로 네. 같이 갈 수 없는 구조죠. 아, 두 분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앨런 의장은 민주당 시절에 임명됐던 사람이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공화당이거든요. 집권당이 8년 만에 교체됐죠. 그래서 미국은 양원제이기 때문에 사실 공화당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권당이 바뀜으로 인해서 앨런과 트럼프가 같이 갈 수 없는 소위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요. 네. 그게 뭐냐면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보면 친월가, 그다음에 친증시,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는 친기업 정책을 이렇게 치우는 예. 상태거든요. 네. 근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동 프랭크법이라든가 이런 게 해서 물론 금융이란 특수한 요인이 있지만 자꾸 규제한단 말이에요. 월가 규제, 증시 규제, 뭐 기업도 전체적으로 규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권당이 바뀜으로써 사실 그 앨런과 트럼프가 같이 가지 못하는 이러한 그 본질적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개인의 문제죠. 트럼프 대 개인은 트럼프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오바마 정책의 그 지우기 또 오바마 정부 시절에 성공한 정책을 지우기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앵커도 그렇습니다만 개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또 욕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전에 그 잘된 이전 사람이 잘한 것을 좀 가져가겠습니까? 안 가져가겠습니까? 글쎄요. 가져갈까요? 네, 보통 네. 개성이 강하고 욕심이 강한 사람일 거 이전에 그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네. 안 하죠. 아, 그렇군요. 인정을 안 하죠. 예. 권력과 관련돼서는 더더욱 인정 안 하죠. 아, 우리 정부도 네. 조금씩 문재인 정부도 맞아요. 그런 네. 측면인데요.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 정부는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전 정부가 탄핵이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순적인 차원에서 그런데요. 그래서 긍정적 측면이 많게 보여집니다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정부 시절에 워낙 정책을 잘했거든요. 예. 금융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는 오바마 케어 문제고 다른 하나는 도드 프랭크법 문제거든요. 근데 무조건 되고 잘된 작품을 지우기 하다 보니까 예. 지난번에 오바마 케어 문제에서 트럼프 케어 문제에서 본인 자신이 갈등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뭐냐 도드 프랭크법 폐지를 선언한 데에 대해서 앨런 의장이 정면으로 반박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 문제는 사실 그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것은 미국의 단일금융법으로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든 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뭐냐 자산분의 거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시 거품도 우려되고 있고 채권도 이렇게 프레시 크래시 가능성이 있고 네. 주택시장도 그레이트 하우징 크래시 가능성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 애프터 크라이스 문제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또 후속 크라이시스, 애프터 크라이시스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학계라든가 월가에서는 이게 폐지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앨런 의장 간의 갈등 이상으로 미국의 앞으로의 금융 시스템, 경제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화두가 될 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옐런 의장과 트럼프의 갈등이 더욱더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가 도드 프랭크법 때문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법안이길래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좀 갈등이 대립되고 네. 있는 건가요? 이 앵커는 이제 오늘 처음 방송하시기 때문에 네. 이 한국경제TV 이게 시청자분이 굉장히 경제의식들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새로운 내용들을 좀 전해드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도드 프랭크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한국경제TV 이렇게 진행자랑 같이 해서 이걸 몇 차례 걸쳐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시청자분을 위한 도드 프랭크법 이것보다는 이경은 앵커를 위한 도드 프랭크법의 경제 교육을 좀 하는 식으로 해서 시청자분이 좀 다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선 도드 프랭크법을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본질적 예. 문제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 다소 반복된다 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맞이한 그 이경원 앵커를 위해서 시청자분이 좀 이렇게 많이 그 마음을 좀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경원 앵커랑 나랑 자막을 통해서 여기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렵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도드 프랭크업은 아시겠습니다. 2010년에 사실 만들어졌는데요. 목적은 미국의 금융위 재발 방지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앵커도 좀 아시겠습니다는 2008년 뜻하지 않는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해서 사실 지금 미국의 금리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는 네. 아직도 사실 금리위기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이 미국 국민이라든가 전 세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위기가 발생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에서 이재용 그 부회장께서 사실 그 구형을 이렇게 형량이 좀 너무 확정된 건 아닙니다는 네. 형량을 그 맞는 관계에서 삼성전자가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후유증은 엄청나거든요. 이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위기를 이렇게 재발이 돼서 미 국민이라든가 전 세계에 이렇게 위기에 따른 비용을 치르면 안 되겠다 해서 이 문제가 비교적 좀 강도 있는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프롬프트 트레이딩에서 자기자본 규제를 하거든요. 요건 이제 예전에는 시장 조성 자금과 자기 자금을 구별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마음대로 고객 돈이라든가 자기의 그 금융사의 자기 자본을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덕적 해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덕적인 예. 문제가 왔으니까 위기가 발생하니까 뭐냐? 이걸 구별시켜야죠. 네. 그래서 프롬프트 트레이딩 규제에서는 시장의 조성 자금,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이제 아시면 요건 이제 금융사의 금융 소비자, 고객에서 조성된 자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사의 자기 자본, 이거 구별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차단시켜야 된다. 그러면 사실 금융사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환경 자체는 줄어들지 않겠느냐 네. 하는 내용이고요. 파생상품 규정에서 이 파생상품은 예전에 이 앵커 그 금융공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예. 이 금융공학이라는 게 이게 좋을 때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고상해 보이지만 나쁠 때는 뭐냐 위기 발생은 주범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해서 예. 헤지 펀드라든가 사모펀드 이게 여러 가지 뭐 레버리지 비율이라든가 뭔가 이걸 전부 규제를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지 소로스가 뭐냐 자기 가족 일을 위해서는 나머지 고객 자본을 다 태워줬거든요. 그만큼 규제가 셌었습니다. 이게 네. 이것을 좀 이렇게 규제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제 포함됐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이제 공시해야 된다. 문제가 발생하고 변경하면 공시해야 된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명확히 앉아야 된다 하는 내용. 그래서 금융 소비자를 그 보호를 강화하는 그동안은 금융사들이 위에 있었고 네. 금융사들이 수익을 내서 요즘은 금융소비자가 넘으면 금융소비자는 박수를 치는 구조에서 예. 갑을 관계가 형성됐거든요. 네. 근데 돈을 내준 사람은 누굽니까? 금융소비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너무 지나친 갑을 관계는 지금 뭐 많은 사회적 관계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갑을 관계를 정리하겠다.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굉장히 갑을 관계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스터 피자라든가 뭔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계를 좀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금융위기를 발생시키는 이런 그 주원이자 해서 그 차단시키는 데 목적을 썼고요. 그다음에 감독 기관이 서로 이전에는 금융 기관은 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뭐 증권사 감독하는 기관, 은행 감독하는 기관.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독 기관까지 유기적 협조가 안 되는데요. 시스템상으로 보면 트레이딩상으로 보면 이제는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뭔가 해서 완전히 거래가 일어나야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일어나야 있는데 예. 감독 기관이 서로 협조하지 않고 서로가 따로따로 또 기득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이 감독이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감독을 좀 한쪽 기관에 빅브라더, 한쪽 기관에 좀 빅브라더 하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월가를 위축시켰고 네. 월가의 기업의 증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위축시켰고 그다음에 증시를 억제시켰던 거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같이 공화당의 기조인 친월과 친증시, 친기업 정책의 정면을 반하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폐지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두 분이 타협을 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옐런 의장과의 관계가 어땠을지가 굉장히 더 궁금해지거든요. 두 분의 관계가 어땠나요? 예. 네. 이 앵커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뢰를 좀 이렇게 예. 이렇게 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한국경제TV는 좀 이렇게 의사결정이 저는 자유롭기 일단 때문에 한국민이기 때문에 네네. 예, 글쎄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지 그 미국 국민들은 또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 예, 그렇습니까? 네. 상당히 오늘 첫 방송이라 신중하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 앵커가 그 신중원만큼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못 믿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특히 여러 문제에서 못 그래요? 믿을 사람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특히 앨런 의장과는 사실 이렇게 그 관계가 상당히 좀 좋은 말로 하면 강원 전략이고요. 정말로 앨런 의장을 못 살게 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는 뭐 다른 그 여성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 굉장히 좀 뭐 이렇게 굉장히 친하게 페미니스트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는 네. 실제 앨런 의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마치 당신이 세계 중앙은행의 총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냐면 거기를 의식해서 그런지 굉장히 막말을 많이 했다를 보이됐습니다. 네. 근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최근에서 보면 다시 좀 그게 분위기가 이 한상춘 논설위원 같은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사람 못 믿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니까 이걸 의식해서 사실 그 내년 2월에 임기가 됐을 때 앨런 의장을 가져가겠다 하는 유화적 제스처로 이렇게 나가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그러나 그런 분위기와 달리 트럼프 정부와 앨런 의장과는 서로 근본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는 보호주의, 국익정부의 보호주의거든요. 그럼 네. 보호주의는 이거 뭐겠습니까?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거죠. 네. 무역 적자를 축소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동안 선거 과정이라든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달러 강세 정책이나 달러 약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했거든요. 또 대통령이 이 달러 약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달러는 뭐냐? 세계 중심 화폐거든요. 세계 중심 화폐의 가장 최고 통수권자가 달러에 대해서 이러라 저러라 얘기하는 건 이렇게 사실상 그거는 상당히 시장의 반시장적 행위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 그 대통령이 달러 강세보다는 달러 약세를 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국익증대에서 무역 적자를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이렇게 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달러의 가치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이렇게 페드의 입장에서 또 페드의 그 책임자인 앨런 의장한테 사실 달러 약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쪽의 정책을 좀 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앨런의 모습 보면 오히려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주 흔들림 없이 대통령이 간접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취했던 모습이거든요.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과 자산의 잭슨홀 미팅이 있으면 완화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아이고 잭슨홀 미팅에서 그렇게 해서 나눠되는 건 아니고 네. 계획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경기 문제는 금리로 정책으로 조정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자산 매각이 이렇게 자산이 굉장히 거품이 심하다 보니까 자산 거품은 유동성 조절이기 때문에 자산 매각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7월 1일에 나온 것 마찬가지로 사실 금리 인상 문제는 경기 문제인데 경기가 지금 사실 좀 안 좋은 상태거든요. 성장률이 2%고 물가가 목표점 나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끌어줘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뭐냐 인상을 조기에 가져가는 못하고 예. 그래서 12월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내년으로 넘겨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반면에 경기가 안 좋고 물가가 그 저물가인데도 불구하고 자산은 그것도 위험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 전부 거품이 우려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으면 터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산 매각, 보유자산 매각 통해서 그걸 잡아주거든요. 예. 그래서 자산 매각은 상당히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은 그대로 가져간다 해서 잭슨홀 미팅 이후에 그 계획대로 가져가겠다 하는 입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트럼프의 간접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앨런 의장은 흔들림 없이 출연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온 게 아닌가. 인데 그동안 조용한 입장을 비웠던 앨런 의장이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발한 거거든요. 그랬군요. 그동안 예. 수용만 하다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서로 흔들고 해서 이 앨런 의장이 뭐냐면 오늘 있잖아요. 이 앵커께서 오늘 첫 예. 방송인데 제가 네. 이렇게 이것저것 잘못하니까 방송 앞으로 남은 시간에 나한테 좀 질문해 주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텐데요. 네. 사실은 그동안 많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 앨런 의장 입장에선 이 앵커가 지금 우리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마음에 좀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인데요. 꾹 참고 오다가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정면으로 반박한 거거든요. 그랬군요. 그 앞으로 예. 이제 갈등이 노출되지 않겠느냐, 잠복된 네. 노출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앵커
저한테 이렇게 좀 불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시청자분한테 아닙니다. 예. 절대 그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미국 의회가 FAD를 통제할 목적으로 감사 강화 법안을 또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결국 제도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꾸 오글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앨런 입장의 입장을 오글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연초에 공화당이 사실 페드의 이렇게 역할이라든가 페드의 활동을 많이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를 강화하는 이런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 내용은 전문적이기 때문에 자막을 통해서 잠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체 Federal Reserve Transfer Act에서 요거 라지 문자를 보면 FRTA 예. 2017 요거 범위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많은 내용을 포함하겠습니다는 네. 사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부분 감사를 이루어졌었거든요. 트럼프 정부에서는 부분 감사인데 이제는 전면 감사. 그러면 감사는 일반적으로 무서워도 부분 감사보다 전면 감사가 더 무서운 그렇죠.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네. 모든 걸 감사하겠다 하니까 이게 페드의 활동력을 많이 위축시키는 거다 해서 애초부터 제도상으로 보면 페드를 좀 트럼프 정부에 들어오면서부터 또 집권당인 미의회 공화당 입장에서는 페드를 좀 활동력을 좀 줄이겠다 하는 이런 그 법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 시기 문제에 있어서는 네. 감사 사후적 감사, 사전적 감사했거든요. 사실 그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 감사가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네. 그래서 사전 감사를 강요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페드 내부적으로 보면 저렇게 전면 감사하고 사후 감사는 사전 감사를 하면 독립성 문제에 굉장히 우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런 측면이 사실 다른 다 각국 그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이런 독립성 해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도 이런 미국의 이렇게 공화당에서 만들었던 저대로 이렇게 간다면 한국의 독립성 문제가 훼손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한국은행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신문사 논설을 또 맡고 있다 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청회에 또 나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은행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실 돈독해주는 이런 쪽이 지금 나을거든요. 네. 제가 한국은행 출신에서 돈독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문제 중앙은행은 독립성이 중요한데요. 전면 감사로 간다든가 사전 감사로 가면 사실 공정한 평가를 이루지 못한다. 또 통화정책의 생명은 역시 재정정책보다 시차가 긴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내용은 독립성을 훼손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한국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사실 이 제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이런 공청회라든가 뭔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앨런 이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단순히 도드 프랭크법 폐지 문제에 대한 어떤 네. 반감 차원이 아니라 이미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앨런은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FAD를 감사 강화 법안을 마련하면서 이 부의장으로 랜달 콘스를 임명을 했고요. 또 이 제닛 옐런 의장의 임기가 다음 내년도 2월이잖아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FAD에도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사실은 미국의 페드는 네, 상징격에 해당되는 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행정 담당 부의장 스탠리 피셔가 있고요. 감사원은 감사 담당 부의장이 새롭게 신설됐거든요. 네. 근데 행정 담당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사실 감독 담당 부의장에 랜달 켈스를 임명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랜달 켈스 같은 경우에는 부시 행정부, 이 부시 행정부는 공화당이거든요. 네. 차관보를 역임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냐 랜달 켈스 같은 경우에는 페드 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상징격으로 다음 자막을 아마 질문을 세 가지를 전부 해서 통합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예.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랜달 켈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랜달 예. 켈스는 지금 앨런 의장과 피셔는 제한적 통화 정책 방식이거든요. 이건 뭐냐? 데이터 디펜던시에서 그때그때 데이터에 따라서 실업률이든가 물가라든가 성장률 같은 이런 이게 따라서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어떤 규칙이라는 룰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네. 사실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을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제한적 통화 정책 운영 방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랜달 캐스 같은 경우는 준칙을 해라. 테일러 준칙 같은 준칙. 그 다음에 마이터리스트, 통화론자 같은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마이터리 룰에 의해서 하라. 예를 들어서 적정금리가 2%다 하면요. 자, 적정금리가 지금 금리가 2%보다 벗어났다. 위로 갔다 하면 페드 내의 FOMC 의장의 결정 관계없이 시장에서는 예측을 한다. 자, 적정금리 2%인데 금리가 시장금리 2% 뛰어올랐다 하면 FOMC 멤버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 금리가 적정보다 높으니까 앞으로 시장에서는 뭐냐, 금리가 내리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적정금리보다 금리가 밑에 있을 때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네. 그것이 더 좋은 게 아니냐 하는 입장을 강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마이터 룰 테일러 준칙에 의한 테일러 준칙에 의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랜달 캐스는 그 방식을 좀 선호한 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예. 도드 프랭크법에 대해서는요. 사실 스탠리 피셔라든가 앨런이라든가 지금의 FOMC 멤버들의 대부분은 뭐냐, 이것을 폐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고 금융위 재발 방지하면서 지금도 거품이 발생하니까 이거 필요하다 하는데요.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폐지된다. 대폭 수정해야 된다. 특히 앨런이 대형 은행을 해체하는 문제 있잖아요. 요 대형 은행을 해체하면 월가 그만 활동력이 줄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화당한테 그만큼 뭐냐, 정치자금이 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앨런이 가장 중요했던 게 대마불세니까 대마불세는 해체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앨런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심각하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난 이후에 랜달 캐스도 감사 담당 부의장이고 페드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대리인 에이전시 격이기 때문에 사실 간뜩은 본격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증시 입장에서 가장 이슈를 많이 만들어낸 트럼프, 그다음에 가장 많이 통화 정책에서 만들어낸 이렇게 앨런 장관의 갈등이 심화된다면 네. 사실 증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굉장히 부분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통합한 세 번째 질문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이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다음에 시간이 가지면 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의 강원 전략을 치고 있습니다는 내년 2월 달에 결과적으로 보면 앨런 의장이 사실 그 임기가 종료될 때 트럼프 제닛 앨런 의장을 같이 이렇게 연임시키겠느냐 하는 네. 측에서는 지금 상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잭슨홀 미팅 이후에 네. 도드 프랭크법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선언한 것에 대한 정면으로 반발했다 해서 네. 내년 2월 달에 이렇게 연임된 임기가 되는 제닛 앨런의 연임은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차기 의장으로서 지금 게리 콘 NEC 국가 이렇게 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강하게 부여되고 학자 입장에선 존 테일러 스탠포드 교수가 부각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네. 쪽으로 해서 이 갈등 문제는 증시 입장에서 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